안녕하세요. 아는금융 최혜원입니다. 28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한국이 싫어서라는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개막작으로 상영이 됐습니다. 우리 세대 힘들어하는 한국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힘들어하는 이유가 환경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는 경제적인 이슈도 빼먹을 수가 없겠죠. 단군 이래 처음으로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라는 꼬리가 붙어있는 우리나라 이제 청년들입니다. 근데 이게 왜 도대체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갑자기 부모보다 더 가난해지게 됐는가? 그리고 이건 당연히 우리나라만의 문제인가, 다른 나라든 안 그런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2022년도 8월 기사를 보게 되면 한국인의 60%는 자녀 세대가 더 가난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60%는 나빠질 것이고 36% 정도는 그래도 긍정적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네요. 근데 우리보다 더 나쁘게 전망을 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 82%로 1위고 그 이후에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스페인, 영국, 호주, 미국까지 줄줄줄 이런 선진국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녀 세대가 더 가난해지고 있다는 건 사회적으로 전 세계가 지금 특히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의 세대별 자산에 대한 표가 있는데요. 이걸 살펴보게 되면 친무계 세대라고 해서 지금 현재 나이로 77세 이상이신 분들, 그리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58세에서 77세, 그리고 미국의 X세대가 58세에서 43세 사이 구간,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가 이제 27살에서 42살까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자산이 쭉 늘어나고 있는 걸 보면 눈에 보기에도 베이비붐 세대가 확실히 차지하는 자산의 비중이 점점 커져가는 느낌처럼 보이죠. 사일런트, 침묵의 세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니까 자산의 비중은 적어질 텐데 실제로 이 비중에 대한 차이를 보게 되면 베이비붐 세대가 최초로 이 자산 전체군에서 25%를 차지한 게 92년도 후반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인 X세대가 전체 파이에서 25%를 차지하게 된 시점은 2018년도가 넘어가는 시점이나 돼야 25%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시점에 베이비부머 세대라는 침묵의 세대를 찾아보게 되면 베이비 세대는 이미 5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침묵의 세대도 17%. 그러니까 작년과 노년층에 대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미국 자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요 X세대가 2018년도라고 하면 지금 43세에서 53세라고 하지만 어쨌든 30대 후반에서 50대 사이 사회활동을 꽤나 많이 하고 있는 기간인데 불구하고 25%밖에 차이 안 합니다. 이만큼 지나온 구간에서도 따져봐도 별로 비중이 차지가 안 되겠죠. 이렇게 격차가 나는 것은 베이비부머 세대랑 X세대만의 차이도 아니에요. X세대랑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구간으로 비교해보면 전체에서 5% 정도 구간을 차지하게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X세대가 전면에 사회에서 활동을 시작을 해서 한 20대 중반부터가 나왔을 때가 9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밀레니얼 세대는 15년이나 걸렸죠. 그만큼 점점 자녀 세대가 자산의 비중을 차지하는 데의 기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표를 보면서는 이게 시대별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전후에 이런 사회 성장기를 겪었으니까 특히나 자산이 더 많이 상승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 차이를 볼 수 있는 거는 연령대별로 좀 더 끊어보면 좀 극명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연령대별로 한번 살펴보죠. 70세 이상의 노년, 그리고 55세에서 69세까지의 장년, 그리고 40세에서 54세의 중년, 그리고 40세 이하의 청년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보면 장년과 노년층이 차지하고 있는 자산의 비중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요. 중간중간 끊어가면서 보면 2000년대 후반, 그러니까 21세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만 바라봤을 때에는 노년이 20%, 장년이 34%, 중년이 37%, 그리고 청년이 9% 정도로 중년이 가장 많았고요. 전반적인 세대별 자산의 비중이 그냥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2016년도 후반기가 됐을 때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장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46%가 되면서 가장 많아졌고 중년은 23%로 약 15년 사이에 거의 14% 정도 자산 비중이 줄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년도 3.5% 정도 자산이 줄었어요. 그래서 보면 쭉 이 기간 동안에 자산이 빠른 속도로 비중이 줄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이후에 이제 조금 자산에 대한 부분이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돌아온 걸 보면 그나마 중년이 한 25%, 청년이 6.5%, 그리고 장년이 여전히 45%로 가장 많죠. 그러니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라는 게 아니라 미국의 자산에 대한 부분도 세대별로 끊어보면 부모보다, 심지어 조부모보다 부모가 가난하고 그 부모보다 자녀는 더 가난한 형태로 지금 자산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자산이 구성되는 흐름이 나왔는지 그 기간 동안에
뭐 주식이나 부동산 그리고 소득에 대한 변화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9년부터 2020년까지의 소득, 부동산, 주식에 대한 변화를 미국 시장에 대한 걸로 한번 살펴보죠. 파란색이 임금입니다. 소득은 보면 89년부터 그냥 2020년까지 그냥 쭉 별로 변탄 없이 그냥 쭉 갑니다. 근데 중간에 한번 덜커덕하고 움직이는 때가 있어요. 이때 왜 코로나 때문에 임금이 한번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S&P는 보면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데 올랐다가 IT 버블 꺼지면서 한번 떨어졌고요. 그리고 쭉 올라오다가 서프라임 터지고 쭉 떨어졌었고, 이후에 미국 주식은 변곡은 있었지만 굉장히 말하는 속도로 S&P는 올라왔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경우도 볼까요? A 구간에서 B 구간 넘어오는 사이에는 쭉 올라오다가 여기에서 정점을 찍고 쭉 떨어집니다. 이때가 2006년에서 2007년 이때 넘어가는 서브프라임이 터졌던 이때 사태죠. 이후에 이제 주택 가격이 좀 떨어진 것. 요 흐름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각 구간별로 A, B, C 구간에 있어서 각 연령대별 자산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89년부터 2001년까지 20세기 말까지에 대한 자산 상황을 살펴보면 당연히 청년층은 좀 모자랄 수밖에 없죠. 왜? 자산을 아직 모으지 못하고 이제 소득을 쌓아가고 있는 단계니까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세대들 연령대를 살펴보면 쭉 자산이 비슷하게 증가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건 이제 중년이에요. 40세에서 54세의 중년 구간에 있는 분들이 가장 자산을 많이 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후에 B 구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산 모아지는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집니다. 자산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를 해요. 이 증가를 한 이유에는 물론 주가가 이때 상승했던 영향들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보단 부동산이 상승했다는 걸로 추론하는 게 더 확실할 겁니다. 왜? 2007년 요 구간 넘어가면서 보면은 다시 다 같이 떨어지잖아요. 다 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그 부동산 가격이 서브프라임 위에 떨어진 영향을 다 같이 받았다라고 보는 게 거의 무방할 겁니다. 실제로 그래프 모양도 부동산 오르고 내린 거랑 비슷하게 움직이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중간에 있었던 요 장년층이 중간에 계속 높은 데로 올라오는 게 뭐 영향을 보여요? 아무래도 A 구간에 있었을 때 중년층이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먹어서 이제 장년으로 넘어왔을 테니까 그 모아놓은 자산으로 부동산 산 게 이렇게 같이 올라왔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속도도 좀 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중년층 같은 경우가 이 아래에 있던 청년들이 이제 넘어왔겠죠. 올라가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대출을 받아가면서 주택을 구매한 청년들이 이 안에 들어왔을 거고, 실제로 청년들의 자산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 있을 때도 이 구간에서는 가장 큰 폭을 보입니다. 실제로 주택 가격이 떨어진 걸로 인해서 이미 20세기 시작할 때, 21세기 시작할 때의 자산 비중까지로 거의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2009년 이후에 2022년 사이 구간을 보면 여기에 특이한 구간이 하나가 있죠. 이 초록색, 이 중년에 대한 40세에서 54세의 구간에서 자산이 증가하지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한 4년 정도 기간 동안에 정말 자산이 증가하지 못하고 오히려 약간은 감소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거보다 더 아래인 청년층 경우에는 40세 이하는 그래도 약간이라도 증가하는 그래프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중년은 그냥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서 있었던 부동산 가격 상승을 할 때 대출을 왕창 받아서 한 자산에 올인을 했던 영향이 이제 그 빚 갚느라 파산해 있는 상태인 거죠. 그 회복을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세대별로 이상한, 지금까지는 꾸준히 상승하는 그래프가 대부분이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세대가 등장한 이후에 새로운 트렌드가 하나 나옵니다. 이때 나왔던 트렌드가 중에 하나가 YOLO입니다. You Only Live Once. 자, 이 YOLO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원래 어디서 등장을 했냐면 이 캐나다 출신의 드레이크라는 힙합 가수가 본인의 노래 모토라는 그 안에 이제 하나의 훅으로 들어가 있던 그 가사입니다. You Only Live Once라고 해서 인생을 한 번이니 즐겨라. 뭐 열심히 살아봐야 뭐하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돈 모아봐야 뭐하냐. 힘들어진 삶이 똑같은데 이런 게 트렌드가 나왔던 거죠. 네, 이 롤러가 등장한 2011년도 언저리에는 또 다른 트렌드도 하나 등장을 합니다. FIRE라는 트렌드죠.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그러니까 조기 은퇴를 하자. 빨리 돈 모아서 조기 은퇴하자라는 트렌드도 동시에 등장을 합니다. 물론 조기 은퇴에 대한 트렌드는 과거에도 있었던 이야기이긴 한데 이 책이 등장을 하면서 2010년에 등장한 이 책에서 이게 좀 내용이 좀 더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특이한 거죠. 욜로는 요온 리버언스라고 해서 그냥 인생을 즐겨라. 뭐 돈 모아서 뭐하냐. 지금 현재를 위해서 열심히 쓰고 미래보다는 현재에 충실하라 라는 이야기고, 파이어족은 현재를 포기해서라도 미래를 위해서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 청년들에 대해서는 그 인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너네 부모를 봐라. 열심히 살았지만 자산도 못 모으고 지금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 세대가 있지 않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욜로가 더 힘을 받았었던 거고, 파이어족의 경우에는 너네 할아버지를 봐라. 자산이 저렇게 쭉 증가를 하고 있지 않냐. 지금 힘들더라도 열심히 아끼고 저축해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게 네가 빨리 조기 은퇴해서 시간을 누리는 방향이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였죠. 실제로 이후에도 흐름을 보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겠지만 장년과 노년층의 경우에는 자산이 쭉 상승을 했고 청년에 대한 자산도 이제 쭉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7년 이후에는 이제 중년과 청년 다 자산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 욜로라고 하는 트렌드가 2011년도에 등장을 했지만 미국에서도 얼마 못 갔어요. 한 2013년, 2014년 정도에는 끝났습니다. 왜? 부모 세대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할아버지 세대들이 저렇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자산이 증가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 트렌드가 언제 들어왔냐면 실제 우리나라는 2015년 정도에 들어왔습니다. 2015년, 16년 언제입니까? 집값이 바닥을 찍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힘들어져하는 그 주택 가격이 바닥을 찍었을 때 그게 꼭 그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슷한 트렌드가 2015년도쯤에 TV에 나오는 꽃보다 청춘의 아이슬란드 가는 거에서 유준열 배우가 욜로라는 단어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미디어에도 좀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시대상에 많으니까 더 영향이 있었던 거긴 하겠죠. 자, 이 C 구간에서의 자산이 변에 대한 내용들도 보기 위해서 앞서 봤던 소득, 부동산, 주식 변화를 살펴보면 C 구간 보면 주가가 쭉 올라갔죠. 그 올라가는 주가의 힘을 장년층과 노년층은 다 누려낸 겁니다. 앞서서 봤을 때 이 구간에서 C 구간에서의 중년층들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주가의 흐름을 받지 못한 건 주식이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자산 다 털어놓고 대출까지 받아서 퇴직금 다 벌어서 집을 올인했던 구간에서는 집값이 바닥을 찍고 파산을 하게 된 상태에서 빚 갚느라 시간이 그냥 간 거고,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층에서는 가지고 있던 퇴직금이랑 미국 같은 경우는 401 플랜 등을 통해서 퇴직금의 대부분 한 80% 정도가 주식 자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올라가는 주가의 효과를 다 누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정점을 찍었다가 바닥을 찍고 다시 그 비슷한 구간에 돌아왔던 2017년 정도쯤 되니까 앞서 봤듯이 아래세대에 대한 자산들도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꼭 그것만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니겠지만 앞서 봤던 거에선 미국의 중간층 세대가 이렇게 바닥을 기었던 거는 한 자산에 올인을 하면서 그 부동산 자산이 큰 타격을 입고 거의 파산에 가까운 피해를 받다 보니까 그 연령대가 붕괴했다라고 보는 것도 타당한 이야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벌어져 있는 격차가 2020년대 지금 이후로 갈수록 점점 더 커져가지고 있죠. 그래서 장년과 노년층의 자산은 꾸준히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청년과 중년의 자산은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부모보다 가난한 자녀 세대가 미국에서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인 한국이 싫어서라는 영화를 시작으로 해서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인 우리나라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부모보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런 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아까 살펴봤듯이 미국이나 일본 등등 전 세계적인 모든 나라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만들어진 이유 자체가 일부 언론에서 얼마 전에 다뤘던 것처럼 오마카세 인증샷 하는 젊은 세대의 과소비 때문에 그런 거다. 물론 그런 이유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그냥 자산의 격차가 너무 빠르게 벌어지고 있는 게 더 큽니다. 앞에 미국의 세대별로 있는 자산 격차가 벌어지게 된 상황들을 봤던 것처럼 소득은 그냥 비슷하게 증가를 해요. 그런데 순간순간 부동산, 주가 등등이 급속도로 상승을 할 때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빠르게 연령대별 자산이 격차가 벌어지는 걸 보면 그로 인해서 젊은 세대와 그러니까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주면서 젊은 세대에게 욜로라는 트렌드, 그러니까 미래보다는 미래를 포기하고 그냥 현재에 충실하자라는 트렌드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거꾸로 그걸 동기부여 삼아서 현재를 포기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다라는 파이어족도 등장하게 됩니다. 파이어족이 듣기에는 미래를 준비한다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개인 입장에서는 현재 결혼이나 자녀 출산 등 다 포기하고 내 현재를 포기해서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사실 좋다고만은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냥 부모와 자녀 간에 벌어지고 가난해지는 자녀 세대로 남아야 되는 거냐? 방법은 자산을 모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내 현재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자산도 차곡차곡 모아가야겠죠. 그러면 자산을 모으는 과정에 있어서는 올라가는 자산을 빠르게 잡아서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걸 슈팅을 하고 올라가는 주식을 잡아서 해야 되느냐. 그게 성공하면 좋겠지만 앞서 봤듯이 한 가지 자산에 올인하는 거에는 큰 위험이 따라옵니다. 서브프라임 이후에 부동산 가격 폭락 이후로 완전히
몇십 년, 10년, 10여 년 가까이를 자산이 상승하지도 못하고 기어버리는 미국의 중산층, 중년층처럼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 자산에 올인한다는 것에는 큰 위험이 따라온다는 점을 주의를 하면서 차곡차곡 우리의 자산을 모아가야지만 이 세대 간의 격차를 조금이라도 좁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사회와 경제에서 좀 도움이 되는 것들이 이 세대 간의 격차를 줄여가는 데에도 방법이 필요하겠죠. 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금융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거나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다고 하면 댓글이나 화면에 있는 문의처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또 성실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